당신, 나 죽으면 후회할 거야. 그때는 그저 화풀이로 던진 말인 줄만 알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었죠. 미운 게 당연했고 떠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세상을 떠나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미워했던 사람이 남긴 통장 속 10억, 그 안에는 10년간의 침묵 속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노후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싶었다는 한 줄의 메모. 너무 늦게 알아버린 그의 진심 앞에서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닿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반찬 가게 앞에서 65살 한은주는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가게 유리창에는 은준의 반찬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로 김치와 나물, 조림 등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황혼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된 은주는 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이제 자유를 얻은 여자라 불렀지만 정작 본인은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라는 건 생각보다 무겁고 쓸쓸한 것이었으니까요. 남편 68살 정기석과의 40년 결혼 생활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결혼 초반 몇 년을 빼고는 행복했던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그는 말수가 적었고 감정 표현에 서툴렀죠. 아니, 서툰 것이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집안일밖에 못하잖아.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주제에 말이 많아.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은주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55살 되던 해 딸 미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이혼하세요. 엄마도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그 말이 방아쇠가 되었어요. 은주는 이혼을 결심했고 정기석은 의외로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 했죠. 그래, 알았어. 내 맘대로 해.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이혼 후 은주는 작은 보증금으로 이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엔 장사가 되지 않아 힘들었지만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가게가 그녀의 삶의 전부였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어요. 원룸 크기의 작은 집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한은주 씨 맞으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은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좋은 소식이 아니었으니까요. 네, 제가 한은주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의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으셔서 연락드립니다. 정기석 씨께서 현재 응급실에 계시는데 상태가 위독하십니다. 가능하시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든 은주의 손이 떨렸어요. 정기석, 1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이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왜 자신이 보호자 연락처로 되어 있는 걸까요? 저는 이미 이혼한 사이입니다. 다른 보호자에게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드님께 먼저 연락드렸는데 해외 출장 중이셔서 당장 오시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분 지갑에서 찾은 메모에 한은주 씨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아직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미 끝난 관계인데 왜 자신이 가야 하는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은주는 결심했어요. 그냥 한 번만 보고 오자. 마지막이니까.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은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이는 건 눈물 때문인지 피곤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왜 내가 이러고 있지?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내 남편이었잖아.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병원에 도착한 은주는 응급실로 향했어요. 복도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기석의 병실 번호를 확인했죠. 3번 병상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커튼으로 가려진 병상 앞에서 은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심호흡을 하고 커튼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발이 굳어버렸죠.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 산소 호흡기를 끼고 각종 모니터에 연결된 채 눈을 감고 있는 그 사람. 정기석. 10년 전 헤어질 때보다 훨씬 야위고 늙어 보였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체격은 온데간데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백발이 성성한 머리, 주름으로 가득한 얼굴. 은주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기계음과 함께 들리는 그 소리는 생명이 간신히 붙어 있다는 신호 같았죠.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맞나? 은주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 한때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아니 잡아준 적이 거의 없던 그 손. 이상하게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우는 거지 나? 이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움과 연민, 후회와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녀는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환자 보호자시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은주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돌아보니 의사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전처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담당 의사 김민수입니다. 환자분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정기석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응급처치로 일단 생명은 건졌지만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리고 환자분 기록을 보니 2년 전부터 말기 간암 진단을 받으셨더군요. 치료를 거부하고 계셨습니다. 뭐라고요?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암, 그것도 말기? 네, 가족분들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하셨거든요. 통증이 심했을 텐데 진통제도 최소한만 복용하셨더라고요. 왜 치료를 안 받으신 거죠?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다만 환자분께서 이제 충분히 살았다고 말씀하셨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은주는 멍하니 정기석을 바라봤어요. 2년 동안 혼자 병을 앓고 있었다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니, 바보같이 왜 말을 안 했어요? 은주는 다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꽉 쥐었어요. 마치 지금 놓으면 영영 사라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때 정기석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은주를 향했습니다. 인식을 하는 것 같았죠.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산소 호흡기 때문에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은주는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네, 뭐라고요? 정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은주는 간신히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죠. 미안해. 그 순간 모니터 소리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심박수가 불규칙해지고 경보음이 울렸어요.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고 은주는 밖으로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은주는 무너져 내렸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사흘 후 정기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이 버티지 못했어요. 은주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죠. 편히 가세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해외에 있던 아들 정민호가 황급히 귀국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만난 은주는 어색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원망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엄마는 왜 왔어요? 이혼했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엄마가 떠난 후에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그 말에 은주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장례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기석은 평생 과묵하게 살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죠. 회사 동료 몇 명과 친척 몇 명이 전부였어요. 은주는 조문객을 맞으며 복잡한 마음을 숨겼습니다. 이 사람도 외로웠겠구나. 나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장례 사흘째 되는 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는 자신을 변호사 박준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서류가 있습니다. 유언 대신 작성하신 것인데 한은주 씨께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요? 저는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은주는 거절하려 했어요. 저는 그분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아드님께 전달하세요. 하지만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꼭 받으셔야 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은주는 마지못해 봉투를 받았어요. 변호사가 돌아간 후 그녀는 조용한 곳을 찾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한 권과 손글씨로 적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죠. 통장을 펼치자 은주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통장에는 매달 일정 금액이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혼한 그날부터 그가 죽기 직전까지.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은주야, 내가 평생 당신에게 잘해주지 못한 걸 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표현도 서툴렀던 사람이었다. 당신이 떠날 때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모두 내 잘못이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당신의 노후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싶었다. 이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다. 정기석.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메모지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어요.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 작은 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내어 울었죠.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진작 좀 이렇게 하시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떠났고 이제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어요. 은주는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매달 25일 정확히 같은 날짜에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기념일. 매달 그날이 되면 그는 은주를 떠올리며 돈을 입금했던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혼했어도 떨어져 살았어도 매달 그날만큼은 그녀를 생각했던 겁니다. 은주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토록 무심했던 사람이, 그토록 냉정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장례식장을 나서는 은주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안고 걸으면서 그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둘 다였을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은주는 문득 깨달았죠. 사람은 결국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는 걸. 하지만 그 사이에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은 아무리 불완전해도 의미가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통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확히 계산해 보니 10년 동안 적립된 금액이 10억 원이 넘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은주는 분노와 혼란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한편으로는 고마움이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돈으로 죄책감 덜겠다는 거야? 살아있을 때는 왜 이렇게 못했어? 그녀는 통장을 찢어버리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저히 찢을 수가 없었죠.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가 보낸 마음이었어요.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서툴고 불완전했지만 그래도 진심이었던 마음.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은주는 혼잣말을 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결혼 초 젊었을 때의 정기석.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그녀를 위해 작은 일들을 해주곤 했습니다. 아플 때 약을 사다 주거나 비가 올 때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거나.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런 것들은 사라졌죠. 일에 치이고 생활에 지쳐가며 서로에게 무심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차가워진 게. 은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토록 냉정했던 사람이 이혼 후에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새벽 3시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호야, 엄마야.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간 되면 만나자.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어요. 단골 손님들이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통장을 들여다봤죠. 입금 내역 하나하나가 그의 목소리처럼 들려왔어요. 첫 번째 입금, 이혼하고 한 달 후 은주가 반찬 가게를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 입금, 겨울이 왔을 때 은주가 추위에 떨며 장사했을 때. 세 번째 입금, 설날이 지나고 은주가 혼자 명절을 보냈을 때. 그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녀가 얼마나 외로운지. 오후가 되어서야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호야, 엄마가 너 만나고 싶다. 아버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저도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내일 봬요. 전화를 끊은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날씨만큼이나 그녀의 마음도 무거웠죠.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그녀는 정기석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민호가 태어났을 때, 첫 집을 장만했을 때, 가족여행을 갔을 때. 하지만 그런 기억들은 금방 상처로 덮여버렸죠. 당신은 집안일밖에 못하잖아. 그 말이 얼마나 그녀를 아프게 했는지 정기석은 알았을까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오래 그녀의 가슴에 남아 있었는지. 은주는 차를 다 마시고 통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찢지 않았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적어도 버릴 수는 없었죠. 밤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은주는 문득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정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건네받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다음 날 은주와 민호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차가운 태도였지만 예전보다는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엄마, 먼저 말씀하세요. 은주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걸 남기셨더라. 민호는 통장을 펼쳐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아버지가 매달 넣으신 거예요? 응, 10년 동안.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걸 하고 계셨는지. 민호는 한참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아버지가 엄마 이름으로 보험도 들어놨어요. 뭐?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종신보험이요. 수익자가 엄마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알았어요.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장뿐만 아니라 보험까지. 그는 죽기 전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떠난 후에 많이 무너지셨어요. 술도 많이 드시고 말도 거의 안 하시고. 제가 걱정돼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거절하셨어요. 너는 내 인생 살아. 아빠는 괜찮다고 하시면서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아버지는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지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민호의 말을 들으며 은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기석은 생전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행동으로는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솔직히 저는 엄마를 원망했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 두 분 다 힘드셨던 거네요. 은주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니에요. 엄마도 충분히 참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요.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섭섭함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말해줬죠.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 가시기 전날 제게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많이 약하셨는데 민호야, 너 엄마 전화번호 아직 가지고 있지?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엄마한테 연락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주의 가슴이 또다시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말씀이신가 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엄마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통장을 서랍에 넣었어요. 아직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용하자니 마음이 무거웠고 그렇다고 돌려줄 곳도 없었죠. 이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미안함의 계산서였을까? 그날 밤 은주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정기석이 나타났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그는 은주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죠. 은주야, 미안해. 내가 말을 못해서 미안해. 은주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왜 진작 그 말을 못했어요? 왜? 몰랐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 그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어. 꿈에서 깬 은주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죠.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별들 중 하나가 정기석일까요? 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은주는 문득 자신도 그를 원망만 했던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 역시 좋은 아내는 아니었어요. 화가 날 때면 며칠씩 말을 안 했고 그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지 못했죠. 서로가 서로에게 서툴렀던 겁니다. 이제 와서 깨닫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누군가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았어요. 늦게라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래야 용서할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정리해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냐고요. 엄마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서요. 은주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정기석이 살던 작은 아파트는 10년 전 이혼 당시 그가 가져간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아파트는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어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물건들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간단한 그릇들이 있었고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작은 TV가 있었죠. 아버지 혼자 사시기엔 너무 쓸쓸한 곳이네요. 민호의 말에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방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에는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고 서랍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재를 정리하던 은주는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쌓인 겉표지를 닦아내자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각종 병원 진료 기록, 통장 사본,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편지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종이가 약간 구겨진 것으로 보아 여러 번 펼쳐봤던 것 같았어요. 은주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의사 선생님이 내게 시한부를 선고했다. 간암 말기. 길어야 1년.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너와 헤어진 후 나는 매일 후회했다. 왜 그렇게 못했을까? 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을까? 너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난 그걸 표현할 줄 몰랐다. 결혼 생활 내내 나는 내게 상처만 줬다. 고함을 지르고 무시하고 무관심했다. 내가 아파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내가 힘들어해도 위로 한마디 못했다. 난 그저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었다. 너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이었는지, 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돌아오라고 말할 자격도 없었다. 그저 내가 이제라도 행복하길 바랄 뿐이었다. 매달 25일마다 통장에 돈을 넣는다. 우리 결혼 기념일, 그날만큼은 너를 생각한다. 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돈을 넣는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보험도 들었다. 수익자는 너로 했다. 내가 죽으면 그 돈이라도 받아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책임지고 싶었다. 은주야, 미안하다. 평생 미안하다. 나는 말로는 못했지만 너 덕분에 여기까지 버텼다.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다. 비록 서툴고 못난 남편이었지만 너를 사랑했다. 언젠가 내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다.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날 조금은 좋게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못나게 만든 남편, 정기석. 편지를 다 읽은 은주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호가 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죠. 엄마, 괜찮으세요? 은주는 대답 대신 울기만 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쓰셨어요. 민호는 편지를 주워 읽었습니다. 그 역시 눈물을 흘렸죠. 서류철을 더 뒤지자 다른 문서들도 나왔어요. 치매 초기 진단서, 통증 기록, 병원 진료 차트. 그는 2년 동안 혼자서 병을 앓으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서랍에서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에 든 통장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마지막 사랑이자 평생의 후회이자 다 갚지 못한 빚이었죠. 이게 사랑이었을까? 후회였을까? 은주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살아생전에는 서로에게 너무 인색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걸 남기다니. 다음 날 은주는 결심을 하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통장을 들고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통장 상속 절차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서류 준비해 오셨나요? 은주는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혼 확인서.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설명했습니다. 이혼하신 경우에는 법적 상속인이 아니시지만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아니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돈은 그대로 두고 싶어요. 네, 그대로 두신다고요? 네, 찾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직원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고객의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통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죠? 네. 은주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죠.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요. 미안함과 사랑이었죠. 그날 저녁 은주는 오랜만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반가워하며 찾아왔어요. 사장님, 어디 아프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죄송해요. 좀 일이 있어서요. 이제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사장님 반찬 없으니까 우리 집 밥상이 너무 허전했다니까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에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어요. 자신에게도 이렇게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외롭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리요.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은주는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기석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전하지 못할 편지, 하지만 써야만 하는 편지. 기석 씨, 이제야 답장을 씁니다. 늦었죠. 항상 늦는 게 우리 둘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당신이 남긴 통장과 편지를 받았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왜 살아있을 때 이렇게 못했냐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서툴렀지만 그래도 당신 나름대로는 최선이었다는 걸.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죠? 많이 싸웠고 서로에게 상처도 많이 줬어요. 하지만 그 안에도 사랑은 있었던 것 같아요. 표현이 서툴렀을 뿐. 당신이 남긴 돈은 쓰지 않을 거예요. 그건 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니까요. 그 마음을 제 곁에 두고 살고 싶어요. 미안해요, 기석 씨. 나도 좋은 아내가 아니었어요. 더 이해하고 더 참을 수 있었는데 나도 당신만큼 서툴렀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아프지 말고 고통받지 말고. 다음 생에는 우리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고마웠어요. 당신과의 40년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의 전처 은주. 편지를 다 쓴 은주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죠. 이제 놓아줄게요. 은주는 편지를 작은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통장과 함께 그것들은 이제 그녀의 소중한 기억이 될 거예요. 아픈 기억이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기억. 불완전했지만 그래도 진심이었던 시간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주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겨울이 왔습니다. 거리에는 첫눈이 내렸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다녔어요. 은주의 반찬 가게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더 늘었고 가게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 되었죠. 가게 문 앞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렸어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문구였습니다. 용서란 늦게라도 마음이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손님들이 가끔 물었어요. 사장님, 이 문구 참 좋은데 무슨 의미예요? 그냥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은주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어요. 정기석이 남긴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 과거의 상처들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죠. 어느 일요일 오후 민호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은주의 손주들이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달려왔죠. 할머니, 어머, 우리 강민이, 서연이 많이 컸네. 민호는 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그런가? 네. 예전에는 항상 뭔가 무거운 걸 짊어지고 계신 것 같았는데 이제는 편해 보이세요.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 좀 놓아준 것 같아. 아버지를요. 아버지도 나 자신도 우리 둘 다 완벽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걸 인정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저녁이 되어 손주들과 민호를 배웅한 후 은주는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기석 씨,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삶이란 완벽하지 않다는 것, 사랑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진심은 전해진다는 것. 은주는 이제야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서랍 깊숙이 있었어요. 아마 평생 찾지 않을 겁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한 남자의 마지막 사랑이자 책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기억이었으니까요.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당신과의 시간,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현재를 살아가는 여자의 미소였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때로 늦게 도착하지만 그래도 마침내 마음에 닿습니다. 한은주는 이제 알았어요. 완벽한 사랑은 없지만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요. 첫눈이 내리는 겨울밤, 작은 반찬 가게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문 앞의 문구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용서란 늦게라도 마음이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담근 김치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했어요. 첫 손님은 단골 할머니였죠. 사장님, 요즘 더 젊어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요. 한은주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65살, 아직 늦지 않은 인생의 새 출발이었죠. 가게 문 앞의 문구처럼 용서는 늦게라도
마음이 닿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한은주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